30강에서는 수확한 체리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부터 끝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건식법이 있었죠. 내추럴 커피인데 체리를 따고 말려요.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체리가 조금 자두를 말리면 약국에서 파는 그 까만 푸른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좀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까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습식법인데 수확, 분리, 과육 제거, 발효 세척, 건조, 탈곡 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공 방식에서 습식법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발효, 세척, 건조 요 3단계예요. 얘는 이 사이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수세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가공 방식에 대한 순서 문제가 나올 텐데요. 그때 발효, 세척, 건조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먼저 체리를 딴 다음에 펄프, 과육이죠. 과육을 분리합니다. 분리한 과육을 분리하면 씨앗, 우리가 말하는 파치먼트 부분에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있죠. 그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조에 한 약 48시간 정도 담가 놓죠. 불려 놓으면 이 점액질이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발효를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세척해주고 건조를 시키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 이 과정. 그 다음에 탈곡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발효시키는 사진입니다. 사진. 발효. 빨갛지가 않죠? 파치먼트 상태인데 아직 점액질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때 물에 오랫동안 불리면 점액질이 불어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떨어지는 과정이 세척 과정이죠. 이거는 무거운 체리와 가벼운 체리를 분리하는 분리 과정이고 파치먼트에 점액질이 붙어있는 사진이에요. 자, 다음은 마지막 가공 방식인데 펄프드 내추럴 또는 허니 프로세스라고 하죠. 허니 프로세스와 펄프드 내추럴의 차이,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킨 게 돈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만든 게 허니 프로세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 정도를 띄고 있어요. 건식법과 습식법의 중간 정도. 먼저 체리를 딴 다음에 외피를 제거해요. 그리고 과육의 두께에 따라서 나누죠. 그 과육을 그대로 파치먼트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에 따라 이 파치먼트가 색깔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까만 것도 있고 갈색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옐로우 허니, 브라운 허니, 레드 허니 또는 블랙 허니 이런 식으로 허니 프로세스라고도 부르죠. 자, 보시면 이 파치먼트에 굉장히 많은 얼룩이 져 있어요. 점액질과 과육이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허니 프로세스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모든 가공 방식을 통틀어서 체리 100kg를 수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생두는 약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kg를 수확했을 때는 20kg, 생두 20kg. 그리고 문제를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생두 1kg를 얻기 위해서 수확해야 되는 체리의 무게, 체리의 양 이렇게 나오면 1kg였으니까 5배, 5kg. 5kg의 체리를 수확해야지 1kg의 순수한 생두를 얻을 수 있다. 5분의 1 정도라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체리의 구조인데 이제 쉽죠? 외가피, 이거 반으로 쪼갠 건데 외가피 안에는 우리가 먹는 과육. 체리는 자두의 연상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가피, 자두 껍질, 과육은 우리가 먹는 부분, 그리고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 씨앗은 파치먼트. 파치먼트 겉에 뭔가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붙어 있죠. 파치먼트를 벗겨내면 생두가 나오는데 이 생두에도 하나 더 있죠. 실버 스킨이라고
생두를 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얇은 막, 그걸 실버스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실버스킨을 제거하는 가공 방식이 뭐였죠? 폴리싱이죠. 광택 작업이라고도 하고 실버스킨 제거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폴리싱은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고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이 실버스킨이 있다고 좋은, 나쁜 커피가 아닙니다, 절대. 단지 생두의 외관을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요. 실버스킨이 있으면 이게 나쁜 생두다, 좋지 않은 생두다 라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공 과정이 끝나면 생두를 분류하죠.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데 분류 기준은 크게 크기와 결점도, 생산 고도로 나누어지죠. 먼저 크기는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데 원 스크린 사이즈의 64분의 1인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하면 원 스크린 사이즈는 약 0.04mm. 15 스크린 사이즈다. 그러면 얘는 0.4를 곱해서 약 0.6mm.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크기로 분류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하와이, 탄자니아, 케냐 정도죠. 뭐 스프리모 엑세소, 엑스트라 펜시, 펜시 더블 A, AB 또는 C 이렇게 나오면 크기로 분류한 커피다 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결점도인데 결점도는 넘버 2, 3, 4, 5, 6 또는 NY2, 3, 4, 5, 6 또는 그레이드 1, 2, 3, 4, 5, 6 또는 G1, G2, G3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숫자가 점점 높아져요. 이걸 바로 결점도라고 하는데, 결점도에 따른 분류인데 브라질, 예멘,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가 대표적인 결점도 분류 국가죠. 세 번째는 경작고도인데 SHB, HB, SHG 또는 블루 마운틴, 하이 마운틴. 뭔가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게 나오면 경작고도. SHB 쉽죠? Strictly hard bean. SHG는 Strictly high grown. 굉장히 딱딱한 콩, 엄청나게 높은 데서 자란 콩. 대표적으로 과테말라, 코스타리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멕시코, 자메이카 정도가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아주 유명한 커피죠. 자, 이렇게 분류된 등급이 나눈 커피는 여러 수입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두 자체로 먹는 게 아니고 로스팅 과정을 반드시 거치죠. 생두가 원두로 되는 과정인데 생두의 열을 생두에 포함된 성분들을 다양한 향미로 발현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 기억하시죠? 로스팅은 다른 말로 해서 배전이라고 합니다. 먼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건조와 열분해, 냉각이죠. 건조는 생두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11에서 12 또는 한 8에서 12까지 되는 이 수분 함량을 한 2에서 3%까지 떨어뜨립니다. 생두가 열의 흡수에 수분이 증발되어 가면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분해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우리 메인이 있죠. 열분해, 로스팅 과정인데 이 열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그럼에 따라서 커피의 향과 맛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 로스팅 3단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원하는 배전도에 도달했을 때 바로바로 냉각시켜야 돼요. 배출하고 냉각시켜야 되는데 이 냉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CT까지 볶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CT 프렌치까지 돼 있어요. 왜냐? 로스팅 드럼이 보면 안에 한 200도가 넘어요. 마지막에 꺼낼 때는 200도가 훨씬 넘습니다. 그 뜨거운 열을 그대로 생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드럼에서 뺀다고 그 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시원한 바람 또는 찬물로 냉각을 시킵니다. 커피 로스터는 세 가지가 또 있는데 직화, 반열풍, 열풍 이렇게 있죠. 직화식은 복사열과 전도열을 쓰는
로스터고, 반열풍식은 전도열과 대류열을 이용해서 로스팅하는 방식이고, 열풍식은 순수하게 대류열만 이용해서 로스팅을 합니다. 직화식은 좀 개성 있는 향미 표현이 가능하고 좀 불균일한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 이 드럼에 구멍이 뿅뿅뿅뿅 뚫려 있고 불이 직접 생두에 닿기 때문에 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좀 덜 있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개성 있는 향미 표현이 된다고 하죠. 불맛이라고 합니다, 보통. 반열풍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스터고요. 아주 쉽고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합니다. 이 달궈진 구멍이 안 뚫려져 있는 드럼에 커피가 계속 돌아가고 구멍으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열풍이 들어가고 또 이 드럼의 전도열로 커피를 볶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로스터예요. 거의 대다수의 로스터가 반열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경우를 빼고 나서요. 열풍식은 좀 비싸죠. 비싼 로스터고 아주 매우 엄청나게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스팅 시간이 매우 짧아요. 좋은 만큼 비싸겠죠. 로스팅에 따라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생두에서 원두로 가면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이 낮아지고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무게랑 질량이랑 같은 말이죠. 무게가 낮아지고 질량도 낮아진다. 그리고 밀도가 당연히 감소하죠. 생두의 조직이 촘촘하면 얘를 벌려놓는 게 로스팅이니까. 밀도는 감소하고 수분 함량 역시 감소하죠. 건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증가될 수가 없어요. 유기물도 감소합니다. 애초에 생두가 가지고 있던 유기물들은 당연히 감소를 하죠. 열을 만나서 분해되고 바뀌니까. 화학 변화 중에서 외우셔야 되는 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또 알칼로이드 성분 중에 카페인. 탄수화물, 단백질은 모두 다 감소합니다. 특히 유리당류와 유리아미노산. 이 유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급격히 소실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질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약간 비중 자체가 조금 증가하는데 거의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은 전체적인 양은 감소하지만 일부 소실해서 승화하지만 최종 원두에 남는 카페인의 대부분은 생콩에 함유되어 있던 카페인의 대부분은 원두에 남는다. 이 문항이 있으면 찍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소실되고 날아가지만 거의 대부분 남는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카페인에서. 또한 클로로겐산도 감소하죠. 얘도 기억하세요. 유기산은 증가 후 감소하기 때문에 또 산마다 달라요. 그래서 유기산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탄산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원두 1g당 약 2.5ml 정도의 탄산가스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탄산가스는 원두의 향기 성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죠. 탄산가스와 휘발성 아로마가 증가, 둘 다 증가하지만 탄산가스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렌딩인데 블렌딩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두 가지 방법인데 BBR 또 BAR. BBR은 블렌딩 before roasting, BAR은 블렌딩 after 로스팅. BBR 방식은 로스팅을 하기 전에 섞어요. 여러 가지 생두를 다 섞어버리고 일정 비율에 맞춰서 섞어버리고 한 번만 로스팅을 합니다. 반면에 BAR 방식은 로스팅을 하고 나서 섞습니다. 각각의 생두들을 특성에 맞게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로스팅 한 다음에 최종 원두로 블렌딩을 하는 방식이죠. 얘는 생두 혼합, 얘는 원두 혼합. 차이점이 있죠. 생두 혼합, 이 BBR 방식은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균일성이 뛰어나죠. 하지만 이 각각의 생두가 가진 특성들은 죽을 수 있어요. 죽거나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균일한 결과는 가능하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니다.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 생두혼합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 세 번 할 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귀찮은 거 딱 싫어하잖아요, 한국인들이. 원두혼합 BAR 방식은 각각의 생두들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전부죠. 재고 관리가 좀 어렵고 로스팅을 3번이나 해야 되는, 3번 또는 4번이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르죠.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향과 맛. 이 블렌딩을 하는 목적은 새로운 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나와요, 시험에.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블렌딩의 목적으로 생두의 향과 맛을 좀 감추기 위해서, 안 좋은 생두가 가진 결점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6가지가 있었죠. 먼저 1번, 분명한 용도와 목적 설정을 하고, 블렌딩에 사용되는 생두들에 대한 이해. 각각의 생두가 어떤 맛을 내는지 알고 있어야지 블렌딩 할 때 좀 수월하겠죠. 너무 많은 커피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거랑 또 5번이랑 겹치는 거예요. 일정 비율 이상 커피를 사용해야지 그 향미가 발현됨. 커피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A를 90% 쓰고 B 5%, C 5%를 써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 B와 C의 맛은 아예 묻혀버려요. 거의 A 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C, 얘 한 5% 쓰고 10% 쓰고 한 10% 쓰고 5% 쓰고 10%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두를 쓰면 맛이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생두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이 충분히 추출이 되지 않아요.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은 겹치는 거죠. 너무 많이 쓰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적게 쓰지 말아야 된다. 최소 한 30%는 써주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커피 물량을 확보해야죠.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네팔과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 커피에 인도네시아 커피가 50%나 들어가요. 그러면 지진이 난 이 인도네시아의 커피는 들어오기도 힘들고 있더라도 좀 비싸겠죠.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커피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블렌딩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분쇄가 있는데 분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물과의 접촉 시간이었습니다. 물과의 접촉 시간에 따라서 분쇄도를 조절하는 건데 물과의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분쇄도는 굵게, 접촉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쇄도는 가늘게.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죠. 분쇄도 메쉬라고 하는데 이 분쇄도가 유일하게 좀 다른 거, 이브릭이죠. 얘는 물로 직접 끓이고 오랫동안 끓이는데 왜 가늘게 하나요? 향신료랑 같이 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나왔던 커피 추출 기구인 점도 있고, 그때 처음에 커피를 한참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커피를 처음 볶아 마시고 내려 마셨는데 이때 뭐 에스프레소처럼 또는 핸드드립처럼 좋은 퀄리티가 날 수가 없었겠죠. 그냥 일단 곱게 갈아서 그냥 물이랑 끓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브릭 방식이죠. 모든 추출 방식을 통틀어서 이브릭이 가장 가는 분쇄도를 쓰고 있다. 그 다음 모카포트, 에스프레소, 사이폰, 드립, 프렌치 프레스. 이 순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카포트가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가는 분쇄도를 쓰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분쇄에 있어 중요한 게 5가지가 있었죠. 균일성, 분쇄의 타이밍, 미분, 분쇄도, 또 일관성이죠. 열 발생. 균일성은 말 그대로 각각의 입자가 비슷해야지 좀 일정한 향미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랑 또 미분이랑 겹치는데, 미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치 않는 잡미,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쓸데없는 맛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성과 미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열 발생. 열이 발생되면 그라인더 날 자체에서 열이 많이 발생된다면 이미 그 고온의 열로 인해 커피 안 내부에 있던 성분들이 커피 입자 밖으로 스며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과다 추출의 위험이 있죠. 또 하나 분쇄도. 추출 방법에 맞게 적절한 분쇄도를 설정해야 되고요. 타이밍은 추출하기 직전에 원두를 분쇄하는 건데 왜죠? 원두에서 갈린 원두로 가면 갈수록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죠. 많아지죠. 그래서 그 원두 상태보다 가루 상태의 커피가 조금 더 산패가 빠릅니다. 조금 더가 아니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다음은 추출인데 추출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침투, 용해, 분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한 다섯 번 보면 3번씩이나 나와요. 이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시험 볼 때 편합니다. 우리가 핸드드립 또는 에스프레소 동영상을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시면 한번 이걸 대입해 보세요. 침투, 말 그대로 물이 커피 입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입자 내부에 있던 성분들이 밖으로 뜨거운 물에 의해서 밖으로 스며 나오는 현상이 바로 용해고 나온 성분들과 그 추출액을 분리하는 게 바로 분리 과정이죠. 어렵지 않아요. 침투, 액체를 고체에 스며들게 하는 조작. 용해, 기체,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이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균일한 상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현상. 이 혼합물이 커피 추출액이죠. 마지막 분리. 물과 중력에 의해 침투되고 용해된 혼합물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추출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침즙법과 여과법. 침즙법에는 우려내기, 프렌치 프레스죠. 끓이기, 이브릭, 진공여과, 사이폰. 이 여과법에는 드립여과와 가압 추출이 있었죠. 드립여과는 핸드 드립 또는 워터 드립. 그리고 과압 추출은 모카포트, 에스프레소 정도가 있죠. 헷갈리지 마세요. 추출 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두와 물의 황금 비율인데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제시를 해줬죠. 물 1ml당 커피 0.055g 써라. 그래서 커핑할 때도 물 150에 150ml에 8.25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커피 추출 수율은 18에서 22, 농도는 1.15에서 1.35%.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시험에 나오니까. 자, 다음으로는 에스프레소인데 추출 조건부터 볼게요. 원샷 기준으로 커피의 양은 7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에서 2g 정도 높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건 7g이다. 그리고 온도는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추출 압력은 9바 또는 뭐 한 10바, 8바. 약 9바가 기준이 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추출 시간도 다른 추출 방법에 비해서 좀 짧죠. 한 25초에서 30초 정도 또는 20초에서 25초 정도. 추출량은 30ml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ml 정도 추출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의 원인 한번 알아볼게요. 5가지가 있는데 분쇄 커피의 양, 템핑의 강도, 분쇄도, 추출 온도, 추출 압력이죠. 먼저 분쇄 커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통과하는 높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과다 추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템핑이 강하면 강할수록 밀도가 높아지죠.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커피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하면 강할수록 과다 추출. 분쇄도가 굵으면 굵을수록 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넓어지죠. 그래서 물과의 접촉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출되어 나오는 성분들이 더 많아지죠. 그럼에 따라 과다 추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 다시 말해서 물에 에스프레소에서는 압력이라고 하면 스피드라고도 표현을 해요. 물의 스피드.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금방 훑고 지나오죠. 과소 추출입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추출 압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추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헷갈려 하시는데 압력이 높다고 추출도 과다 추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소 추출입니다. 다음에 우유인데 우유는
88%의 물과 나머지 12%의 고형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12% 중에 가장 많은 고형 성분은 유당, 탄수화물 중에 유당이죠. 단백질은,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과 육청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카제인은 단백질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백색을 띠고 우유 질감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이 유청 단백질이 뭐냐? 카제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락토글로불린, 락토알부민, 락토페린 등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또 우유를 가열할 때 응고돼요. 응고되고 수용성 단백질이에요. 또 하나, 글로불린이가 가열할 때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성분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황화수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글로불린과 락토알부민 같은 경우는 이상치 또는 가열치를 만들어낸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유당은 설명드렸죠? 우유에서 가장 많은 고형 성분이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 하나, 우유보다 모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포유동물에게 나오는 성분. 또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타제 부족으로 소장에서 나타나고요. 장이 팽창되고 자극받는 증상이에요. 유전적으로 발생하고 초딩들보다 중고딩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이 더 많이 겪고 있다. 서양인들은 오랫동안 유전적으로 우유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거죠. 핸드드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차이인데요. 핸드드립은 좀 부드럽고 깔끔한 맛, 에스프레소는 복합적이고 진한 맛. 추출 시간은 에스프레소가 더 짧죠.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좀 크고 개인의 취향에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좋든 싫든 기계가 내려주는 거라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스테이너블 커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자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커피죠. 커피 재배 지역을 발전시키고 커피 재배 농가의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또 하나, 수질과 토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자, 이런 개념의 커피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관념적인 거예요. 어떤 기관이 아니고, 기관이거나 어떤 서스테이너블 커피 협회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커피를 생산하고 안심하고 생산자는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자. 합리적인 좀 커피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겁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유기농 커피, 공정무역 커피, 쉐이딩 커피. 여기서 어려운 건 쉐이딩 커피인데요. 커피 나무 사이사이에 쉐이드 트리를 심어요. 얘네들이 일단 커피의 일조량을 조절해주고, 원숭이, 다람쥐, 새, 나비, 곤충들이 나무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쉐이드 트리 사이에서 자란 커피 나무들은 쉐이딩 커피라는 버드 프렌들리 마크를 붙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패인데요. 산패는 요인이 5가지가 있죠. 산소, 습기, 온도, 배전도, 분쇄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 그 다음 습기입니다. 산소를 최대한 피해줘야 돼요, 원두에서. 원두 보관하실 때. 극소량의 산소만으로도 완전히 산패가 가능하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패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죠. 그래서 커피는 보관할 때 건냉 암소가 있었어요. 건조하고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또 4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보양성, 향을 보존하는 성질. 두 번째, 빛을 차단하는 성질. 또 하나, 바람을 막아주고 습기를 막아주는.
이 네 가지 성격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 아주 최고의 보관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필기 대비 핵심 정리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재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